자, 우리가 가설 검정을 실제로 SPSS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모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보기로 해요. 사실 이 하나의 모수에 대한 가설 검정은 회귀 분석에서 하나의 회귀 개수를 검정하는 것, 그 절차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모수인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죠. 세상 모든 가설 검정은 절차가 똑같다고 했어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야 되고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라 하는 문제는 우리 항상 가설 검정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규모가설은 언제나 이퀄이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주요 모수에 대해서 검정을 할 때는 그 모수가 어떤 값이다라고 규모가설을 세우게 되죠. 특정한 값이다 라고 세우게 되고요. 물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포함될 수 있고요. 대립가설은 다르다 또는 크다, 작다 이렇게 세울 수 있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문제에서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검정하려면 양측 검정, 그리고 커졌나 혹은 작아졌나를 검정하려면 단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모평균에 대한 검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면 Z 검정,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한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유의수준 알파라고 하는 것을 10%도 잘 안 쓰죠. 5%를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쓰고요. 1%. 이때 임계치라고 얘기하는 그 값을 외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임계치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SPSS의 결과를 볼 때는 얘가 P값을 주어줘요. 곧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해당하는 그 확률, 유의 확률이라는 걸 주어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유의 수준 5%를 주어지면 그 유의 수준에 대해서 기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Z 검정이다. 그럼 모평균일 때는 첫 번째 개별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분산을 알 때, 그 다음에 혹은 표본이 클 때, 이럴 때 Z검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10%일 때 양측 검정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645, 5%는 1.96, 그 다음에 2.575 이렇게 임계치를 외울 수가 있죠. Z검정일 때는. 자, 그리고 단측 검정일 때는 마이너스이거나 1.28 정도로 쓰는데요. 사실은 이제 275를 반 올림하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1.28이나 플러스 1.28 우측 검정일 때는 여기서는 5%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니까 10%를 양쪽으로 나눌 때 임계치와 동일하죠. 마이너스거나 또는 플러스. 좌측, 우측 검정이 되고요. 또 1%, 한쪽에 기각력 1%를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2.33이나 플러스 2.33이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Z검정의 임계치를 우리가 외울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임계치보다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더 크면 규모가설이 기각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수, 지금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Z값은, 계산되는 값은 이와 같이 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서 기각력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되고요. 물론 대표본일 때는 시그마 대신 s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더 많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T검정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현실에서 이 값이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T검정을 하게 됩니다. T검정은 이와 같이 모평균에 대한 검정뿐만이 아니라 회귀개수에서, 회귀분석에서 회귀개수에 대한 검정도 하게 되는데요. T검정부터는 자유도가 있죠. 자유도가 없는 검정은 Z검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자유도가 문제인데 T검정에서의 이제 자유도는 하나의 모수를 추정할 때는 우리가 자유도 n-1의 T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자유도가 항상 n-1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T검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규무가설은 이퀄이 들어가는 형태로 세우고 대립가설은 다르다, 크다, 작다 이런 형태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t값도 z값과 유사하죠. 그래서 t는 x바 마이너스 규무가설에서 가정한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내진 s를 쓰게 됩니다. 자유도 n-1의 t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t 검정이 보다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회계계수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바로 뒤에서 볼 두 모집단을 비교할 때도 뭐 독립표본이나 대응표본의 두 모집단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t 검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모수 바로 모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인데요. 사실 모비율은 원래 그 이항 분포로부터 출발하지만 실제로 모비율 자체의 분포는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면 그때 표본 비율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모비율에 대한 추정 또는 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로 하는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평균이 아니라 비율이라고 하면 규무가설 이렇게 되겠죠. 모비율 P는 특정한 어떤 값이다. 모비율 P는 0.3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당연히 크다, 작다가 포함될 수는 있고요. 당연히 대립가설에서는 그 값 아니다. 혹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세우겠죠. 규무가설이 이퀄이 들어가고 대립가설은 이퀄이 아니다의 형태인지 혹은 커졌냐 작아졌냐 우측이나 좌측 검정의 형태인지는 문제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귀분석의 적합도나 뭐 분산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마치 규무가설이 양측 검정의 모양처럼 이퀄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우측 검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차이 검정은 대부분 우측 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모비율을 검정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결국은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평균, 비율 또는 분산을 검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개별 모수 하나하나에 대한 값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검정하는 절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모든 검정에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P값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P값은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SPSS 같은 것들을 돌리면 굳이 임계치를 찾거나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 무슨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P-value라는 P값을 알아야 됩니다. P-value라고도 나오고 유의 확률이라고도 나오고 또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SIG 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스타 표시만 붙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자, 유의 확률은 직접 계산한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더 멀리 발생할 확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양측 검정에서는 더 크거나 더 작거나 두 개가 합해지고 우측 검정 또는 좌측 검정에서는 한쪽에서만 확률이 계산되는데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유의 확률은 인간이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정 통계량까지는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검정 통계량보다 더 멀리 발생할 확률은 사람이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P값은 언제나 결과에서 주어집니다.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값이 도출됩니다. 유의 확률이 주어지는데 이 P값은 주어진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지. 보통 주어진 유의 수준을 5%로 디폴트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작아야지만 규무가설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규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P값의 정의가 되게 모호해요. 검정 통계량이 이미 관찰된 검정 통계량보다 더 멀리 관찰될 확률 뭐야. 어쨌든 검정 통계량이 계산되면 그보다 더 멀리 발생할 확률이라고 보면 되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검정 통계량의 값은 절대값이 더 크다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각력에 속하게 될 거예요. 기각력은 양쪽 극단에서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P값이 작을수록 규무가설이 사실이 아니고 주어진 유의 수준보다 P값이 작아야지만 규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 꼬리에서 예를 들어서 임계치가 여기 있다면
계산된 검정 통계량은 더 멀리 발생해야지만, 인계치보다 더 커야지만 이 검정 통계량이 규모가설이 기각인데요. P값은 바로 요 값이 P값입니다. 당연히 이 하얀 부분은 유의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하얀 부분, P값은 그보다 더 작아야지.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점점 더 커질수록 P값은 그것의 오른쪽 혹은 그것의 왼쪽의 확률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짜리, 하나의 모수가 어떤 값인가, 뭐 모평균이 10인가, 뭐 모비율이 뭐 0.3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가설 검정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실제 뭐 SPSS로 구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하나에 대한 어떤 모수 하나에 대한 그러한 검정보다는 바로 지금부터 나올 두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검정부터 실제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자, 두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검정에서 사실 두 모집단의 차이라고 하면 주요 모수가 차이가 나는데, 모평균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모비율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분산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평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모평균의 차이 검정을 할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본이 독립표본인가. 지금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는 대부분의 검정들은 차이 검정이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가? 자,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모집단이 두 개. 그럴 때 검정을 하는데요. 지금 독립표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모집단 자체도 아예 다르고 표본도 각각 뽑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독립인 거죠. 따라서 독립표본은 N1, N2 이렇게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다르게 표본을 뽑는데 이 두 개의 숫자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당연히 똑같이 뽑아도 되죠. 1번 모집단에서 30개, 2번 모집단에서 30개 이렇게 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숫자가 달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각각 표본을 뽑으니까. 그래서 지금 독립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두 개를 이제 별도로 추출해서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규모가설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차이 검정에서의 규모가설은 똑같아. 두 개의 차이가 제로야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규모가설에서 이퀄 두 개의 차이가 제로가 아니라 두 개의 차이가 뭐 10이야 이렇게 특정한 숫자를 넣어도 괜찮긴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그런 설명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두 모집단의 모평균이 같다라는 것이 규모가설입니다. 세상 모든 차이 검정은 다 똑같다. 그게 이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각하면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당연히 다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양측, 우측, 좌측 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규모가설은 똑같다. 라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위한 통계량을 막 수식으로 복잡하게 해놨는데 결국 우리는 모평균의 차이 검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평균의 차이를, 표본평균은 여기 1번 집단, 2번 집단 각각의 표본의 표본평균이겠죠? 이 값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뭐 분산의식도 막 도출을 해봤어요. 외울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T분포를 이용해서 차이 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거나 T분포를 이용하거나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발생한다. 혹은 뭐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한 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 식을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μ1 마이너스 μ2 전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는 형태인 표본평균의 차이에서 μ1 마이너스 μ2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이 두 개의 차이가 제로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쵸? 규모가설에서 제로로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표준오차로 나눠주는데 표준오차는 N1분의 S1의 제곱 시그마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각각의 분산이에요.
각각의 분산이고 그 전체를 더해서 이렇게 독립표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준 모양인데요. 굳이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계산을 해줄 테니까 컴퓨터가, 착한 컴퓨터가. 자,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많이 나오는 것은 T분포를 이용한 모평균의 차이 검정입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한 것도 뭐 메뉴에 있긴 한데 T분포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평균도 뭔지 모르는데 모평균도 뭔지 모르는데 뭐 분산을 알 리가 있겠어요. 이 값을 어떻게 넣겠어요. 그래서 Z 대신 T를 씁니다. 주로. 그래서 분자는 똑같고요. 형태가. 뮤1 마이너스 뮤2도 같아요. 물론 얘는 통으로 제로라고 놓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값, 이것이 표준 오차인데 하나짜리일 때는 간단했어요. 하나짜리일 때는 루트 n분의 s였거든요. 그쵸? 간단했는데 지금은 각각의 분산을 더해줘요. n1분의 s1의 제곱. 얘는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죠. 그걸 모르니까 표본의 표준편차인 S1의 제곱으로 얘는 N2분의 S2의 제곱 해서 전체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자,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자,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등분산이 아닐 때, 그러니까 등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모르지만 시그마1과 시그마2의 제곱은 모르지만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가정이 등분산 가정이에요. 모분산을 모르지만 같다, 값은 같다라고 하는 가정이고요. 이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죠. 등분산 가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등분산의 가정이 없으면 식이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된다면 자유도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이들의 자유도는 무엇이냐? T분포는 자유도가 있어야 돼요. T분포의 자유도는 우리가 n-1이다. 하나짜리일 땐 그렇게 얘기했죠. 자유도가. 자, 집단이 두 개로 늘어났어요. 두 개의 표본에서 자료를 뽑았어요. 그래서 n-1이 아니라 n1에서 하나, n2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n1, n2 각각 하나씩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자유도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분산 가정을 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이렇게 쉽게 계산이 안 되고 이상한 복잡한 식이 돼요. 못 외워요, 저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집단 두 개의 모평균의 차이 검정은 어떤 경우에 하냐? 바로 이 자유도를 적용할 수 있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는 자유도를 적용할 수 있는 T 검정을 하는데요. 위에는 똑같고 Z 검정이나 뭐 등분산 가정 안 하는 거나 똑같고 밑에 이게 같다고 가정을 하니까 두 개의 모분산이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분산을 추정하는 것은 S1의 제곱이고 두 번째 모분산을 추정하는 것은 S2의 제곱이지만 이들은 사실 같은 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대신 쓰는데요. 가중평균한 값을 SP의 제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식은 안 외워도 뭐 외울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각각의 자유도로 n1-1이라는 자유도, 그 다음에 n2-1이라는 자유도를 가중치로 해서 전체 자유도인 n1 플러스 n2에서 각각 하나씩 뺀 이렇게 풀드 베리언스라고 원어로는 얘기하고 가중평균된 분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가중평균된 분산이 다 컴퓨터에서 계산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가중평균된 분산을 SP의 제곱이라는 것을 도출해서 각각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평균 분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S1의 제곱, S2의 제곱을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평균 내서 각각 SP의 제곱, SP의 제곱으로 집어넣어서 T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기각 여부를 유효확률로 보여주겠죠. SPSS에서 어떻게 결과 화면이 나올지 막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식은 이런데 우리가 상황을 잘 보면 돼요. 이 문제는 모집단이 두 개구나. 두 개 모집단에서만 성립하고요. 이 두 모집단을 독립적으로 뽑는구나. 독립으로 뽑는다는 의미는 각각이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표본을 별도로 뽑는다는 소리고요. 표본의 수 N1, N2가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숫자가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쪽은 뭐 50개 뽑고 한쪽은 뭐 70개 뽑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로 주어지는 문제에서는 등분산을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분산을 가정하는 독립표본 검정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런데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검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대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세우는 건 꼭 알아야 돼요. 귀무가설은 이퀄이 들어가고 대립가설은 이퀄이 아니다라는 것을 라고 설정하고요. 마지막 결과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같이 이제 실제로 SPSS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독립표본이 아닌 대응표본이에요. 자, 대응표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개의 모집단에서 각각 표본을 뽑는데 이번에는 너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쌍으로 뽑아야 되는 서로 대응하는 표본인데요. 대응 표본의 설명을 볼까요? 독립이 아닌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거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 표본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비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을 한다. 그럼 전후에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뽑는 것. 그것이 바로 대응 표본입니다.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라 쌍이 중요해요. 쌍이.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을 N개를 뽑는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들을 반드시 쌍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표본은 1번에서 2번에서 대응시켜서 뽑고 그것의 차이, 우리가 보통 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X1, X2, 그러니까 1번 집단의 1번 자료, 2번 집단의 1번 자료. 그렇게 뽑으면 이 둘의 차이인 D1 값을 가지고 이들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보다 그것의 차이값. 그렇다면 결국 N개의 차이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치 표본을 N개 뽑는 그러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 표본은 첫 번째 표본의 쌍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대 비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쌍끼리 비교를 한다. 반드시 네 짝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후든 혹은 두 모집단이 뭔가 독립이 아니라서 서로 의존을 해야 돼서 나와 나의 경쟁사, 그럼 1월달 매출 비교, 2월달 매출 비교 뭐 이런 거잖아. 나와 뭐 옆집에 1월달 성적 비교, 2월달 성적 비교 이거예요. 뭐 1월달 월급 비교, 2월달 월급 비교 이렇게 쌍으로 비교해서 그 차이값의 분포를 보는 게 대응표본이에요. 그래서 대응표본의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차이값, N개의 차이값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표본을 만들어요. 1부터 N까지. 좀 기호가 약간 이상한데,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분포를 가지고 검정을 할 것이고요. 대응표본 T 검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은 뭘까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대응표본에서 차이가 없다. 모평균의 차이가 없다. 모평균의 차이 없음. 우리가 보통 D값들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D들의 평균 D바라고 표현하면 모평균은 뮤 D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 모평균, 모집단에서도 차이가 없다. 다 똑같다. 이것이 이제 대응표본에서의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치 얘는 N개의 쌍으로 데이터를 N개를 만든 거죠. 하나, 둘이 아니라 D1이라는 하나의 데이터로 갔기 때문에 얘는 하나짜리, 모수 하나짜리를 추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검정을 할 때 마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검정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됐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짜리와 똑같아요. T검정을 하는데 차이들의 평균과 모평균에서의 그 차이, 물론 이 값은 제로가 되겠죠.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표준오차는 루트 n분의 s, 뭐 D들의 표준 편차니까 SD라고 쓸까요? 어쨌든 하나짜리라는 거죠. 뭐 기존에 우리가 알던 모평균에 대한 하나의 모평균에 대한 검정과
똑같이 유사한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T분포를 이용해서 대응 표본의 모평균 차이 검정도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우리의 선택은 SPSS에서 차이 검정을 하는데 두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독립표본일 수도 있고 대응표본일 수도 있어요. 독립표본이라는 말은 독립표본이라는 표현을 써줄 거고요. 대부분 표본의 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표본의 수가 다르면 100% 독립표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응표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표본이 반드시 같아서 쌍을 이루어야 되니까. 대응표본에 의한 T검정도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이제 모수에 대한 차이 검정 중에서 F분포를 통한 모분산 차이 검정 원리를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요. 사실 모분산 차이 검정은 F검정으로 이제 검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F검정은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에서 계속해서 쓰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 원리죠. 모분산의 차이를 검정하는 F검정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의 적합도, 그다음에 분산 분석의 검정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F검정은 분산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모집단이 있으면 각각의 모분산이 같다라고 교과서를 세워야 돼요. 자, 모분산이 같다. 분산의 식이 같다인데 안타깝게도 평균과 달리 분산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평균은 마이너스 나와도 되지만. 그래서 얘는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제로라는 걸로 하면 안 되고 비율이 1이다라고 해야 돼요. 왜? 양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빼기로 해버리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대립가설은 당연히 뭐 이퀄이 아니다 혹은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이 1이 아니다 또는 크다 작다로 나눠지겠죠. 양측 우측 좌측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정하기 위한 Z검정, T검정은 좌우대칭 분포였죠. 그런데 F검정은 지금도 보다시피 다 제곱한 값으로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또한 F검정 모양은 좌우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F분포는. 당연히 카이제곱 분포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교차 분석에서 하게 될 카이제곱 분포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른쪽으로 꼬리를 갖는 그런 분포예요. 그리고 0보다 항상 커요. 뭐 카이제곱과 F분포가 모양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양의 값만 갖는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게 되는, 오른쪽으로 꼬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분포입니다.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하고자 할 때 검정 통계량 F는 너무 쉽죠. 모분산분의 모분산 그 모양 그대로 표본분산분의 표본분산 이 형태가 되면 돼요. 이게 F 검정의 검정 통계량이에요. 뭐 T 값은 X바 마이너스 뭐 이런데 F는 굉장히 쉽죠. 얘분의 얘. 자, 그러다 보니 이 1번과 2번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표본분산분의 표본분산인데 너가 1번하고 너가 2번 해. 얘가 1번하고 얘가 2번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 검정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데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더 큰 값. 분자에 더 큰 값을 오게 해서 우측에서만 기각 여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F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예요. N1-1, N2-1. 왜? 분자의 자유도가 있고요. 또 분모의 자유도가 있어요. 분자 분모 바뀌면 역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완전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검정은 보통 검정 통계량을 만들 때 분자를 더 큰 값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기각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올 이제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에서 사용되는 F검정은 어차피 우측 검정을 해야 돼요. 왜? 차이 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 회귀 분석과 분산 분석에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차이 검정은 대부분 우측 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이제곱 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카이제곱을 가지고 교차 분석에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도출할 텐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우측 검정입니다. 차이는 많이 나야 교과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F 검정의 검정 통계량까지 같이 봤는데 어쨌든 표본분산분의 표본분산의 구조구나라고만 기억하면 아 얘가 왜 회귀 분석에서 적합도 검정을 분산 분석에서의 검정을 할 수 있는 검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지금 장에서는 아직 회귀 분석과 분산 분석 이런 거 안 나갔으니까 집단별 평균 분석과 또 독립표본 두 집단의 독립표본, 대응표본을 통한 검정 그것을 SPSS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